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 하면 미국의 대중 제재 상징과도 같은 기업인데요. 화웨이의 맷집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올 상반기 제재 이전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 빠지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화웨이 역전의 비결이 뭔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 역사 2019년부터 해서 상당히 좀 역사가 긴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왜 화웨이가 타깃이 됐는지 짧게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최대 경제 사건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고요. 그 무역 전쟁의 한 중앙에 가장 큰 쇼크를 줬던 게 바로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제재였습니다. 자, 화웨이라는 회사의 최대 이 수출 상품은 통신 장비였는데요. 사실 세계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갔었죠. 그런데 이 화웨이가 통신 장비를 하면서, 통신 장비라는 게 전화기라든지 각종 교환기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인데, 이 기계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정보를 빼냈다라는 이런 고발장이 접수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경제와 안보가 연결돼 있는 최대 사건으로 보고, 화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미국이 핵심 부품이나 장비 등을 팔면 안 되겠다 해서 무역 제재를 가했고요. 또 이게 이란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깨면서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했는데, 화웨이가 이란에 집중적인 경제 교류를 하면서 미국의 제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화웨이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미국 사법당국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통신업계로서 세계를 제패하는 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을 안보까지 연결해서 미국의 정보를 빼낸다,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래서 아주 강력한 제재를 때렸어요. 근데 이 정도 제재를 맞으면, 지금 제재가 나온 지 4년 정도가 넘어가는데요, 보통의 기업들은 벌써 도산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부품을 안 주게 하니까 완성품을 못 만들고 그럼 판매가 안 돼야 되는데 잘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품을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에 팔지 못하도록 했죠. 그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 관계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 등도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웨이가 만드는 제품을 사용하면 그 사용한 회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어떤 제재를 가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G가 그 통신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화웨이 제품이 상대적으로 좀 쌌기 때문에 화웨이와 동맹 관계도 맺고, 또 LG의 회장님이 화웨이로 건너가서 근무를 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미국 정부에서 LG 제품을 이대로 하면 쓰지 않겠다.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국내의 통신망을 다른 기계로 보완 또는 개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공중분해가 됐어야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지금 화웨이가 살아나고 있다. 자, 이 대목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화웨이의 매출을 보면요, 연도별 매출 실적이 단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를 팔았느냐, 그게 매출인데요. 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재 엄포가 났고 2020년에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913억 위안까지 올라갔던 게 제재 시작 그 다음 해인 2021년에 무려 25% 이상 뚝 떨어졌어. 6,368억 위안. 그 다음에도 6,000억 위안. 근데 2023년에 조금 살아났어요. 근데 2024년에 지금 표가 좀 줄어든 것 같지만 2024년은
지금 통계는 2024년 아직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반기만입니다. 그렇습니다. 1월부터 6월 달까지 통계만 4,175억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하반기에도 그런 실적을 한다 그러면 8천억이 훌쩍 넘어서는 겁니다. 결국 제재 이전으로 복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제재 이전으로 복구가 됐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매출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의 업체에서의 랭킹 순위를 보더라도 화웨이가 다시 1위로 올라서고 있어요.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에 화웨이가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우리 더 이상 하지 못하겠어 해가지고 관련 시설들을 다른 데 팔아 넘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다시 특히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시작한 폴더블 폰,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였는데 이게 최근에 와서는 화웨이가 삼성전자도 제쳐버렸어요. 원조도 꺾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이 아닌 일반 스마트폰에서는 뭐 중국 시장 같은 데서는 애플을 완전히 구축해내는 완전히 전성기의 화웨이로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 같은 것을 팔지 못하도록 하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경쟁력이 더 세졌고 이 대목에서는 우리 기업의 피해도 예상이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 안심하고 팔았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제재가 있으니까 안 팔았어요. 근데 1, 2년 지나면 사태가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화웨이가 자체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그것은 미국 편을 들었다가 미국 선에 우리가 가세했다가 결국은 중국 시장만 잃어버린 그런 꼴이 되는 그런 면에서 이 화웨이의 다시 부활 저력은 뭐 여러 가지로 세계 경제에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그 반도체도 따라오는 속도가 수준이 그렇게 좀 빨리 오고 있나요? 뭐 그러면 저희도 긴장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 대목이 가장 지금 심각하고 미국 일각에서도 이거 정부의 행정적 실패 아니냐. 괜히 중국 건드리려면 제재를 하려면 제대로 좀 건드리든지 은근슬쩍 건드려가지고 맷집만 더 키워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요. 화웨이의 반도체는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는 TSMC로부터 들어왔고 메모리,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부터 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특히 TSMC의 중국 수출을 딱 막아버리니까 몇 년간 아주 고생했어요. 또 메모리 같은 경우도 SK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장에 나가서 SK 낸드 플래시를 구해서 SK 허가 없이 장착을 했다는 사실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희들도 보도를 크게 해드렸었죠. 보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화웨이 제품에는 그 삼성과 SK의 제품도 다 빠진 거예요. 다 중국산으로 바꿨습니다. 자, 지금 화웨이가요. 스마트폰만 놓고 보면 본체는 화웨이가 직접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본체 안에 들어가는 바로 칩인데요. 그 CPU 칩,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 칩을 AP라고 그럽니다. 어드밴스드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그 반도체를 화웨이가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이실리콘이라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체 설계를 합니다, 이제. 자체 설계를 하고 그 설계 제품을 생산을 못 했거든요. 근데 SMIC라는 회사, 여기서 반도체를 지금 7나노에서는 완전히 시장을 뚫었고요. 5나노와 3나노까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앞선 게 시장에 상품성이 있는 거로서 바로 5나노와 3나노거든요. 3나노까지 근데 개발을 한다. 그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어디서 훔쳐왔는지 아니면 뭐 어디서 사람을 스카우트 했는지는 그것은 인과관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자신 있게 3나노 반도체 개발을 한다. 물론 3나노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TSMC는 3나노를 개발해서 지금 상용화 들어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좀 낮아서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파는데 좀 에러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SMC도 우리하고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었는데 SMC에도 3나노 개발을 선언을 했어요. 7나노는 완전히 시장을 평정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미국의 규제가 허술해서 오히려 맷집을 키워줬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과연 중국은 어떻게 해서 이래 빠른 시일 내에 따라오고 있느냐. 아직 완전히 따라잡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한때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시작할 때 중국에서 대만 사람 한 분을 스카우트해 와요. 한 사람만 온 거 아닙니다. 그 양반이 여러 사람 전문가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니 이분이 그 건자의 중국으로 회사를 옮겨버렸어요. 바로 SMIC라는 회사의 부회장으로 들어가고 기술 총책입니다. 아, 삼성전자에 있다가 SMIC로 이동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량멍숭이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 1952년생이고 대만 국립성공회대의 공학공대의 학사였고 UC 버클리에서 박사였습니다. 그다음에 리사 수가 있는 대만 AMD, 미국 AMD에 근무하다가 모리스 챙의 제안을 받고 대만의 TSMC 기술자로 갔는데 뭐 여기서 조금 그 TSMC 경영진과 갈등을 빚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성균관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모시고 갔고 그것을 삼성전자가 성균관대학 교수로 있던 분을 2021년부터 스카우트를 해서 이분을 중심으로 삼성의 파운드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까지 있다가 2017년에 SMIC로 옮겼습니다. 회사를 상당히 자주 옮기시네요, 이분이. 그게 뭐 개인적인 취향을 우리가 어떻게 뭐 월갈할 수 있겠습니까? 아, 심지어 국적을 바꿔서 회사를 옮기시니까.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삼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파운드리.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TSMC의 비밀도 알고 있고 결국은요. 전쟁이 일어나도 독일이 다시 라인강의 기적을 할 수 있고 일본이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람 머릿속 두뇌가 살아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기술은 결국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량멍숭 그 부회장을 잃은 게 참 가슴 아프고 그 이후에도 중국이 대만의 인재들을 많이 스카우트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량명숭뿐만 아니라 한국 삼성전자 출신과 또 SK 반도체 출신 SMIC 가면요 식당에서 아주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삼성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 출신이 많이 넘어가고 네. 있다. 한국의 반도체 인재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아,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의 핵심 인재 유출을 막는 게 1번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뭐 각자 넘어가는데 각자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체를 통째로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인재 관리를 좀 더 잘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뽑은 사람들을 잘 좀 안심하고 평생 직장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뭐 화웨이가 어떻게 이렇게 약진을 하게 됐나,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나 보다 보니까 SMIC 중심까지 가게 됐고요. 여기에 비결은 양몽성이었는데 삼성전자와도 이제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이건 거죠? 그런데 화웨이라는 회사가요. 화웨이라는 회사 이제 중국 애국 소비하고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어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증거는 이게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자, 지금 그래픽 CG에 나오는 화웨이 기본법이라는 화웨이가 걔들이 우리로 치면 정관인데
자기들은 법이라고 그래요. 화웨이 기본법 제4조를 보면요. 첫 번째가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자, 회사 이름에 중국을 집어넣거나 뭐 한국에도 한국을 넣은 브랜드가 많은데 아예 저렇게 특정 나라를 사랑하자, 중국 인민을 사랑하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것이거든요. 바로 저 대목이 이제 전 세계적인 저항, 특히 미국의 저항을 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화웨이란 말 자체가 중국어 여웨이란 말의 약자입니다. 그것은 중국은 영원히 빛나리라, 중국은 영원히 찬란하리라. 그것을 우리가 그 화웨이가 대표하겠다 그런데 화웨이에 바로 그 창업자 런정페이라는 분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병 기술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회사가 과연 주주가 누구냐. 대부분 우리 사주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민해방군 관계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술회사다. 미국은 이렇게 보는데, 자, 미국은 굉장히 지금 상심이 큰 게요. 무역 제재에도 소용이 없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제재가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지금 반론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화웨이가 지금 막 크는 것은 대선 막바지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뿐만 아니고요. 화웨이를 때린 결과 중국이 애국 소비가 일어나서 무조건 화웨이만 쓰자.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애플이 도태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최연소 다이빙 금메달리스트가 아무 생각 없이 파리 현장에서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 그래서 애플이 만드는 아이폰 한 대를 샀어요. 기자가 물으니까 어머니하고 기쁨을 공유하고 싶다. 중국, 포탈에 난리가 났겠네요. 왜 네. 화웨이 안 사고 아이폰 샀는지. 네. 너는 매국자냐?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의 애국 열풍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도 성능이 좋아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안 써요. 전 세계의 무역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을 했는데 촉발을 했으면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화웨이의 제재 사건은 대선 이후에 미국의 미중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화웨이의 상승과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도 연결지으니까 이렇게 또 의미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화웨이 얘기 여기까지 보고요. 국내로 와서 제2계 그룹 개편 소식도 좀 보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두산그룹의 두산밥켓과 로보틱스 간의 합병이 철회가 됐습니다.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결국은 넘지 못했는데요. 두산의 다음 계획은 뭘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쌤, 결국은 뭐 금감원까지 압박하고 백기를 들었어요, 두산이? 그렇습니다. 전격적으로 두산의 구조조정 계획을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철회했습니다. 합병을 하겠다 해서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지 49일 만에 무산됐는데요. 그야말로 49일 천하로 끝났어요. 얻은 것은 별로 없고 시장에서는 아주 시장을 배신했다. 두산 이럴 수가 뭐 이런 비판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산이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31년 만에 시장에 페놀을 부었다. 이런 것까지 지금 인터넷에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페놀, 예. 페놀이요. 제가 기자 생활할 때 1991년에 두산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낙동강에 그 전자제품 폐기물인 페놀을 마구 실어 보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두산이 거의 뭐 도산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니까 두산이 그때 페놀 사건 때문에 이제 오비 맥주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 중화 회사로 바꿨거든요. 그때 사건 못지않게 소액 주주들을 죽이는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로보틱스를 살리느라고 두산 밥켓 투자자들에게 그 교환 비율을 너무 낮게 한 거 아니냐. 또 오나의 지분 늘리기 위해서 소액 주주를 죽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지적이 굉장히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병은 처리하긴 했지만 사실 플랜 B는 가동을 그대로 하긴 합니다. 이거는 성공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문제가 있다면
원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적어도 시장과 소통하는 데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플랜 B라는 걸 통해서 여전히 지금 구조조정을 해요. 그렇죠. 큰 틀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두산 밥켓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그 원전 회사, 옛날에 한국중공업이죠. 저 회사 자회사라 했는데 이것을 분할 신설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저것을 로보틱스하고 교환을 시키는 방법으로 두산 밥켓의 지주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로보틱스로 바뀝니다. 그것이 이제 플랜 B인데 이 경우에 두산 밥켓을 합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산 밥켓 투자자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에너빌리티가 자회사로 데리고 있던 두산 밥 켓이 없어지니까 그 알짜 회사가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반대하면 이것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 두산은 밥 켓을 그렇게 꼭 넘기려고 그러느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 밥 켓이 돈을 잘 버니까 그것을 두산 로보틱스 밑에 넣어서 로보틱스가 좀 돈을 못 버니까 로보틱스를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여차하면 로보틱스 돈이 없으면 두산 밥 켓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름대로 일리가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시장과 과연 소통한 것이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반의 철수인데요. 이번 플랜 B 실현하려면 뭐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이 난관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정확히 이해를 했을지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